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챕터로서 심리검사를 통한 정보의 추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심리검사를 통한 정보의 추천에서 제일 먼저는 검사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몇 점이 나오더라.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점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검사지를 만들고 그 검사를 실제적으로 해보니 이 점수가 얼마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검사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에 근처에 접근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점수는 양적 측정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양적으로 이게 뭐 많고 적음의 그 측정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객관적 검사나 피검자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검사 점수가 어떤 설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지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객관적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설문지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 공인된 설문지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적 검사나 또 그 다음에 피검자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내 몸의 종합 검사를 한다. 그러면 뭐 술은 언제부터 먹었냐, 담배는 언제 피웠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피검자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자, 이런 것 양적 측정을 위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거나 객관적인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피검자 내 스스로 내가 보고하는 보고 형식을 갖춘 질문지, 그 질문지의 검사를 통해서 검사 점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객관적인 설문지를 통해서 몇 점이다. 또 혹은 또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질문지를 통해서 내가 몇 점이 나왔다든지. 그래서 이런 점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심리 검사를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그것이 이제 검사 점수예요. 자, 그래서 점수의 결과만을 가지고 검사자가 피검자의 성격 구조를 특징에 관한 수많은 측면을 무시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검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설문지 혹은 개인적 질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점수가 얼마를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그것이 그 답이 그 사람이 나온 점수로 내가 이렇게 그 검사한 그것을 100% 다 맞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검사지나 질문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정밀해야 되고 세밀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 결과만 가지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것을 단정 짓거나 만약에 이 사람의 점수가 이거 얼마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서 꼭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그거를 100% 막 신뢰하고 막 이 사람은 이렇다고 막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기질 검사를 해요. 자, 기질 검사를 했다 쳐요. 자, 그럼 기질 검사에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혈질도 있을 것이고 다혈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즙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울증도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점액질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그 기질을 검사할 때에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다혈질이 만약에 이 사람이 15야. 그 다음에 담즙질이 14이야. 그 다음에 우울질이 예를 들어서 9개예요. 자, 그러면 점액질이 지금 몇 개냐면 점액질이 9개다. 예를 들어서 뭐 8개다. 이렇게 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30, 20, 28, 37. 자, 그러면 여기 점액질이 한 3이라고 칩시다. 자, 3이라고. 자, 이렇게 쳤을 때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기질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기질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점수가, 검사 점수가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다혈질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점수가 이게 많으니까 다혈질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을 판정을 내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다혈질 입장에서 설명이 쭉 될 것이고 다혈질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한번 펴보세요. 다혈질이 15개고 그게 2개 차이가 담즙질이란 말이에요. 담즙질. 자, 그러면 담즙질이 13개면은 2개 차이예요. 2개 차이. 그럼 2개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담즙질은 무시되고 다혈질만 두각을 드러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점액질이 있어. 점액질. 그 점액질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액질이 전혀 아니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수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검사 점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다혈질이 가장 많다. 그래서 다혈질이 가장 많지만은 때로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다. 담즙질이 13개니까 다혈질 비슷하게 담즙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리더자, 이런 리더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다혈질이지만은 담즙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리더십도 같이 있다. 그래서 다혈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리더자다. 웃음이 많은 리더자다. 밝은 리더자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다혈질 하나만 봐갖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우울질이 9개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볼 때 이건 뭐 9개, 3개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냐? 아니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다혈질이 15개라면 우울질이 9개야. 그럼 9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울질도 영향을 조금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저 다혈질과 우울질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또 한없이 떨어질 때도 가끔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그런 견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잘 두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 점수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파악하면, 그래서 그 검사 점수가 어떤 거에 근접해 있느냐. 그럼 근접해 있다고 하면 옆에 양쪽에 날개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시가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작용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기질 검사를 했을 때도 이렇게 그냥 막 함부로 저 사람은 이 숫자가 많으니까 다혈질이야. 이래서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다혈질로만 생각하고 상대를 한다면은 참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실수와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에 복합적인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점수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의 내용과 주제예요. 그래서 반응의 내용과 주제는 주로 투사적 검사에서의 정보 출처로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피검사자가 실제로 한 반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피검사자의 심리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의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의 내용과 주제가 어떤 그 반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측면에서 이 출처로 질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므로 피검자가 실제로 한 반응이 무엇인지, 그 실제로 한 반응이 어떤 행동인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피검사자의 심리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검사를 할 때에는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 해석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투사적 접근에서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해석은 반응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만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인 역동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개인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고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특성에 대해서 해석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투사적 접근에서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형태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투사적 접근에서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해석이 문제인 거야. 그 불완전한 형태의 해석은 반응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만 분석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역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이제 반응의 내용과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의 내용을 피검자에 대한 주 분석 대상으로 반응의 내용을 그러니까 피검자에 대한 주 분석 대상으로 택할 때는 구조적인 면에서 이러한 내용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검사자가 무심히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반응의 내용을 우리가 그 분석 대상으로 이렇게 택할 때, 주 분석 대상으로 택할 때, 구조적 면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내용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검사자가 무심히 넘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검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양한 지식을 또 갖춰야 되고 또 어떤 그 일방적인 어떤 자기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나 그 집념이나 고집이나 혹은 또 이게 뭐 어떤 그 고착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객관성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해본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해보면서 심리 검사를 통한 정보의 출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응의 내용과 주제를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심리 검사를 통한 정보의 출처 가운데서 세 번째 언어 스타일이 있어요. 언어 스타일. 그래서 언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반응에 대한 피검자의 태도와 감정을 말하는 거죠. 검사 중에 보이는 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몸짓, 자세, 덧붙이는 말 등은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말과 내용에만 집중하면은 굉장히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 말의 언어의 높고 낮음, 또 언어의 확실성, 또 언어의 무슨 뭐 언어를 말을 할 때 뭐 떤다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 침착하지 못하다든지 또 말을 할 때 자꾸 눈동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 안정성이 없다든지 자 이런 태도 이런 외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검사 중에 말하는 또 사적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검사를 하는데 사적인 이야기도 또 굉장히 상담자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상담 중에 또 몸짓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담 중에 어떤 몸의 그 제스처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제스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하는 내용 한 개만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몸짓, 그 다음에 자세,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자세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하는 자세가 뭐 이렇게 겸손하든지 아니면 뭐 뒤 팔짱을 끼고 뒤로 이렇게 뭐 기대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또 그 자세도 상담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덧붙이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검사 반응에 나타나는 그 피검자의 태도와 감정, 자 이런 것 중에 덧붙이는 말 등은 해석에 그 사람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몸짓,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그 억양, 또 그 다음 그 사람의 모든 것 한 개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 스타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캐치하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순간순간 잘 요약을 하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이런 센스, 자 이런 것들이 이 상담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심리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검사는 한 가지만 딱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세, 또 그런 노력, 또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 검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핵심 그런 태도이다. 자, 그 다음에요. 심리 검사를 통한 정보의 출처 가운데 네 번째는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의 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인 관계죠. 자, 검사자의 특성이 피검자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자, 검사자가 그 특성이 피검자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검사를 대인관계 탐색의 매개로만 사용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무시한 채 주관적인 추론에만 의지하는 협소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의 대인관계. 그래서 이 피검자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검사자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영향을 줘. 그렇지만은 검사를 대인관계 탐색의 매개로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 탐색의 매개로만 사용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주관적인 추론에만 의지하는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주관적 자기 생각에 치우치는 이러한 협소한 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임상에서의 종합적인 심리 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자료를 통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료가 영역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영역의 자료를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자는 피검자의 반응에 공감해야 돼요. 공감. 예.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소통이 즉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적 문화적 배경과 같은 피검자의 성장 배경을 참고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 가운데서 이 검사가 소통이 잘 되죠. 검사자와 피검자가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소통의 기술이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자,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그 경청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태도, 언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어떤 옷 매무새, 그 사람의 어떤 그 머리 형태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찰을 잘하고 그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게 잘 봐야 되겠죠. 경청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하기 전에 원활한 소통을 원한다면 경청을 잘해요.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잘 들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하지 말고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게 하라.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떤 상담자들은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면은 자기가 말을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간섭하고 교훈하고 설득하고 그러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청을 잘해요. 잘 들어주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경청을 잘해야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표현, 그 다음에 말, 감각, 언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이렇게 내가 잘 듣고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경청은 우리가 잘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과 마찬가지죠. 관찰.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을 했으면 두 번째는 공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정을 공유한다.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니까는 그 사람의 감정과 검사자와 그 피검자의 감정이 서로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포 형성이 잘 돼야 되겠죠. 라포 형성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공감. 자, 그 다음에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공감을 잘했으면 선생님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군요. 많이 어려우시겠군요. 참 많이 외로우시겠군요. 등등. 자, 이런 공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예요. 배려. 자,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내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는 배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양보하든지 뭔가를 하여튼 그 사람에게 그 클라이언트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게 배려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자, 그래서 배려라는 것은 내가 나눠주는 거죠. 또 나눠주는 거죠.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소통을 잘하려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불가능하고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이러면은 이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을 잘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나보다 높게 귀한 사람으로 이런 거, 이 높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기술을 하면은 경청과 공감과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은 이 소통의 기술 4가지를 써서 내시면 출석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검사, 심리검사를 통한 정보의 출처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이번 과목을 마치겠습니다.